최태민, 1912년 5월 5일생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서동 34번지에 출생했고요. 본적은 경남 양산군 웅산면 3월이 532번지입니다. 올람 후에 본적을 바꿨어요. 이땐 본적 바꾸는 것도 돼? 지금도 돼요. 지금도 돼? 내려오면서 본적지를 이적하는 예. 거죠. 근데 이건 요즘 근데 뭐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호적을 바꿨는데 아까 1912년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나이는 잘 몰라요. 왜? 정확한 나이를 잘 몰라. 뭐 이렇게 호적도 많이 바꾸고 이랬기 때문에 이름도 또 여러 번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최도원입니다. 최도원인데 이후 경찰과 군대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름을 최상으로 바꿨다가요. 또 최봉수란 이름을 쓰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름이 많아. 최태훈, 공해남, 박민. 야, 무슨 트로트 가수 이름 같다. 그리고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행적이 종교 그랜드 슬램이잖아. 그래, 종교 그랜드 슬램이죠.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신비감을 줄 냄새가 수 있는 나죠? 이름들을 많이 썼네요. 그런 이름을 거쳐서 1977년에 최태민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자다. 예. 왜 요즘엔 말이죠. 전화번호 많이 바꾸면 사자라 그래. 그치. 전화번호가 늘 바뀌고 말이지. 딱 그거랑 비슷하죠. 이름 여러 번 바꾸면 사자 기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사자 중에 특징이 명함이 그렇죠. 번쩍하면 잘 안 찢어지는 거. 잘 즐기고 예. 거기에 명함이 직함이 많아 한 3줄 돼. 그렇죠. 요거 사자야. 예전에 시사대담에 나왔었지. 명함 딱 보고 약간 황금빛 나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재질 좋은 걸로 나오면은 10중 8구 사자다. 그리고 시계도 일단 사자들은 시계 좋은 거 차고 야 굶어 죽어도 리스에서 차 타. 그렇지. 사자 일단 있어봐야 되거든. 있어봐야 되니까. 윤중도 얘기할 때 그 BMW 735인가 750이 대기하고 있잖아.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또 수트 잘 입어. 그치. 사자들의 특징이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니까요. 1912년생이라고 최태민이 봤을 때 박정희보다 5살 위다. 그럴 수 있겠죠. 나이가 그렇게 많구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 마타도 흑색 선전하는 일부 사람들이 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최태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자기 아빠보다 나이가 아버지보다 많은데. 5살이 많으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 전부 잡아 넣어야 돼. 안 그래? 다 잡아 쳐야 돼. 이런 주장하는 사람 다 잡아 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고요. 1910년대쯤에 태어났다. 이렇게 추측만. 얼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북태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927년 3월에요. 황해도 재령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제시대였던 1942년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 황해도경 순사로 재직했습니다. 야 전형적인 그 친일. 일제경찰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 7.18 파라다이스 남한으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순사하겠지. 이제 그때 경찰이 순사가 아니고 아니고 경찰.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죠. 대한민국 경찰이 됐습니다. 1946년 3월에 경찰 공무원이 되었고요. 1947년에 경사로 승진한 뒤에 곧바로 경위로 승진하고 인천경찰서 사찰주임을 지냈습니다. 우리 사찰주임 이건 뭐냐면요. 일제 친일파 고등경찰 또 혹은 일제 친일파 순사들이 고등계 형사들. 형사들이 다 남한 이제 해방 후에 남한 경찰이 돼가지고요. 다 이 사찰 보안 이런 데 근무했어. 그렇지. 딱 정보과. 딱 그 수순을 밟은 거죠. 근데 갑자기 경찰 그만둡니다. 그러더니 1949년도에 육군 제1사단 헌병대 문관으로 군복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최태민의 기이한 인생 역정이 시작된다. 야 헌병대 문감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문감도 했더만. 그냥 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다 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기이한 인생 역정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년 3월 전쟁이 계속 한창일 한창일 때죠. 그때 군에서 나와가지고요. 사단법인 대한비누공업협회 이사장을 이사장이야. 그리고 또 대한행정신문사 부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장 이런 것들 사자 많습니다. 이런 이재희 생활협정도자 이사장 이종우. 사자 기질이 많아요. 참고로 저는 봉급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런 사자 기질 많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한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봉수였다. 그런데 이렇게 협회에서 활동하던 최봉수가 1954년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떠도는 말들을 설명드리면요. 최태민이 결혼을 6번 했습니다. 뭐 7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5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일단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자식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도 두 자리 숫자쯤 됩니다. 많은데, 그래서 말이죠. 그중 한 여성 혹은 부인, 정식 부인이 최태민을 혼인빙자 간음, 혼빙. 혹은 간통으로 고소해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 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한 번도 못 해본 결혼을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중정 기록에는요. 6번째 부인인 김재복가의 불화설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러면은 간통이겠지. 혼빙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신빙성이 좀 있는 게, 네. 그,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 보면은,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인데, 네. 불교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았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범죄자들이, 깡패나 뭐, 조직폭력배들이 피할 때, 머리 깎고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중이 될 수 있잖아요. 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옛날 산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범죄자들이 피신처로서 사찰을 많이 썼던 경우도 있고.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예. 그 연불 못 외우는 중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 들어가서 저기 계속 승려로 남아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름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린 자 주워 들은 얘기를만 한다. 카더라. 예, 예. 카더라. 자,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경남 양산군에서 개운중학교를 설립합니다. 교직까지. 네. 그래서 교장에 취임했으나 학교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학교 설립에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최태민은 승려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경험을 살려서 불교협회 간부가 됩니다. 경력직이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빨이 좋다는 얘기죠. 이빨이 좋다는 얘기. 예. 터는 게 센 거야. 그리고 그 불교협회 간부를 이용해서 한국복지사회의 수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잠수를 탑니다. 야 대단한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브라보! 야, 참. 자, 천주교 세례를 받은 최태민은 어느 날 갑자기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서 그 교주에 오릅니다. 자, 최태민이 대전일보 1973년 5월 13일자에 자기 그 교세를 광고하는 그런 광고를 실었는데 그 광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빵상 영세계 주인이신 조물주께서 보내신 칙사님이 이 고장에 오시어 수천 년간 이루지 못하고 바라던 불교에서의 깨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천도교에서 인내천, 이 모두를 조물주께서 주신 조화로서 즉각 실천시킨다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와 칙사님의 조화를 직접 보시라 합니다. 일시 5월 13일 오후 4시 장소 대전시 대흥동 현대의식. 대단하다. 대흥동이 여기 거기야. 대전역 앞에. 자, 우리 저 종교학 박사 이 박사님 여기 네. 보면 말이죠. 네. 불교에서의 깨침,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네. 천도교에서의 인내천.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끝인데 그렇지. 이건. 최고 수준에 있는 거는 다 끌어다 붙였네. 각 교리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영생교인데 영생교를 창립해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픈 사람 놔주기 하고 치병.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 이제 근데 정말로 좀 나은 사람이 있었대.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이 제태민 보고 안 아파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예. 조용기 목사. 아, 그러니까 지금 식은땀이 살짝 흐르면서 그 나는 낫겠네. 할렐루야. 3번 박수 치면서 아멘 막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근데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렇게 태국인가 어디 동남아시아에 손을 대가지고 살짝 사람 몸에서 긁으면은 사람 몸에서 암덩어리나 뽑아내는 게 있었어요. 돌을 뽑아내고 막 피 흘리면서 그걸 뽑아냈다. 그리고 쓱 되면은 어디가 안 좋군요.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스폰지로 한 거잖아. 나중에 손에다가. 사기로 밝혀졌죠. 그거. 사기였어요. 예. 손에다가 예. 피 묻힌 스폰지를 들고 예. 슥 가서 아이씨, 쭉 짜면서. 사기지 말이 되냐고. 그게. 아이,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건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존재 아니 같아요. 무슨 북두신권도 아니고 씨.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뭐 돈을 번 것까지는 좋았으나 사이비 교주의 타이틀로 한계가 있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뭐 사회적 평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최태민은 다시 한번 그의 비상한 머리를 활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최태민 목사 되겠습니다. 완성형이네. 완성형이죠. 자,
불교 갔다 왔죠? 네. 천주교 갔다 왔죠? 네. 사이비 갔다 왔죠? 네. 기독교까지 완벽한 종교 그랜드 슬램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태민은 목사 시절에 상당히 궁핍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월간중앙 1993년 11월호 기사입니다. SC는 한때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최태민 씨의 재산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씨를 처음 만났던 시기에 최태민은 불광동에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전화기도 없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랬던 최태민 씨가 그 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재산을 환수당할 때는 엄청난 거액이 있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SC는 반문했다. 이런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박근혜를 찾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갑자기 슬쩍 지나가다 헤드라인만 본 기사가 생각나는데, 모 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영등포의 쪽박촌에서 잠깐 뭐 체험을 했다더라라는. 70원 그 양반? 예. 그래요. 어쨌든 그 양반이 거기서 자면서 서울시에도 이런 게 있구나. 어. 그걸 이제 알았나? 에휴, 씨.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거는 좋은 얘기죠. 그럼요. 임대주택 많이 줘야죠.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 서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간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말만 그러는 거야. 그거를 정말 뭐 정몽준 후보가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주택 많이 줘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야, 너 박원순 인터뷰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정봉준의 아니. 발을 대 지금? 발을 대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인 거는 좋은 해야 되는 정책은 거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공핍했다. 그런 증언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SC가. 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했다던 최병률 씨의 증언은 또 다릅니다. 최병률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를 만날 즈음 최태민은 서대문구 송월동 지금 관상대가 있는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35평쯤 되는 단독 주택으로 최태민 소유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코스프레? 아니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있다. 무슨 아파트에서 브랜드 아파트들 좋은 거 많지만 요때가 언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때 70년대 중반이죠. 예, 아파트보다는 2층 단독주택이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그런 시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또 말이죠. 최태민 목사의 의붓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민 목사의 5번째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입니다. 존나 복잡한데? 잠깐만. 근데 그런 다들 의붓 아들이야. 이게 할리우드 족보야, 씨. 이 조순재라는 사람인데, 이 조순재는 앞에 증언한 SC 있죠? SC와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불광동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률의 증언보다는 두 사람의 증언이 조금 무게감이 실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최태민의 이 목사 타이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지 않은 사이비 목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는 받았으나 그 안수해준 교회가 사이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장 종합총회장 조현종 목사로부터 목사 안수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조현정 목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확실한 건 최태민은 기독교를 공부한 적이 없다. 아니, 성경 통독 이런 것도 안 하고 한 거야? 아이씨, 뭘. 뭐 속성 과정 그런 게 있어. 6개월짜리 그거? 내가 뭐 아나? 네. 어쨌든지 최태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목사질을 하면서 주류에 편입하려고 이리 끼우 저리 끼우 거렸던 거죠. 그러다가 1974년 8월 15일 국모락하는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정희도 좌절했지만 가장 큰 슬픔을 느낀 건 누구였을까? 장녀였겠죠. 장녀 박근혜. 물론 배다른 언니 박지옥이 있었지만 예.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있었던 박근혜에게 어느 날 레터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발신인 최태민 목사라고 쓰여 있었죠. 뭐야, 이 뜬금없는 자, 거. 이게 두 사람의 만남의 서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전달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게 가능했던 게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에 박근혜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각계각층에서 위로 전화,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와 전화가 왔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태민 목사의 그럼 편지였죠.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계속 보냈어요. 보낸 그렇죠. 거야.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이런 정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민원을 해결할 때 편지로 해결을 많이 했거든. 그렇죠. 편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영애가 자기 엄마 이런 점을 따라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편지 오는 거 청와대로 오는 편지를 다
받아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무슨 MB에만 있는 기분이다. 야, 이 작가, 이메일 좀 확인 좀 해. 사람들이 원망이 높아, 요즘. 뭐요? 뭐 이메일 보내는데 답이 없다 오잖아. 네. 박근혜 대통령 반만 하라고, 이 새끼야. 어? 그래요. 제가 예. 너무 바빠서 읽는 것만 벅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박근혜 영애, 당시 영애. 그런 그녀에게 날아든 한 통의 편지.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 편지 내용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씨발. 최태민, 박근혜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최태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자 기질을 봤을 땐 어떤 내용일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빨이 좋은 게 아니라 글빨도 좋은 거 아니야? 원래 이빨 좋은 사람이 글빨 좋고 그러죠. 그렇지.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박근혜 당시 영애가 최태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와대로 초청을 했으니 최태민의 작전 일단 성공이죠. 대단한 그렇죠. 거다. 그러나 최태민은 처음에 청와대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쫄았죠. 그리고 바로 무릎 꿇고 갑자기 옛날 방송 생각나는데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야, 이게 사자들의 기본이야. 뭔가 위험이 닥치면 집중해 움찔하면 끌어. 잽살 끌어야지. 이 차는요? 옛날 방송 생각난다 갑자기. 아, 참. 아니 갑자기 움찔하는데. 예.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 박근혜 영애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래? 그럼 가야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만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겁니다. 일단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기대는 하고 있긴 한데, 뭐 설마, 뭐 설마 답장이 되겠어? 올까,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직접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씨발, 우리 뭐, 나한테 뭐 하는 거 아니야? 바짝 쫄아 있었는데, 영애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좀 있어봐. 아유, 우리 영애가 또, 그렇지, 그렇지. 바쁜데, 뭐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지, 편지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 둘만 알고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정부장 출신인 김영욱이가 회고록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박사월이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단, 김영욱은 뻥이 좀 심한 사람이라 신뢰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었던 중정부장이니까 그냥 흘려들을 수만도 없죠. 그럼 김영욱이 밝힌 편지 내용 뭔지 한번 봅시다. 최태민은 편지에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육 여사는 사망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딸을 한국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비켜준 것인데 내 딸이 우매하야 이런 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 나 대신 그네에게 나의 말을 전해달라. 라고 얘기했다. 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최태민 목사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라고도 말했다. 라고 편지했었고 박근혜는 사람을 시켜서 최태민을 초청해서 그와의 만남을 가진 거죠. 역시 사기를 치려면 오히려 직구가 좋아. 커브나 복잡한 게 그럼, 우리 말이죠. 진짜, 자고 싶은 여자가 있잖아요. 돌려 말하는데 저한테. 오히려 직구로 그냥 빡!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통할 때 있어요. 미친 척하고, 야! 오늘 한번 잠까? 이게 통할 수 있다니까. 야. 빙빙 돌려가면서, 저기 말이자, 우리가 지금 피곤한데 지금 말이야, 시간이 늦어고, 야, 안 돼, 이거. 이 박사 내가 예전에 얘기해줬잖아. 내 친구 중에 그 예전 선수 출신. 나이트에서 여자가 들어오면은 길게 얘기 안 해. 딱 그렇고 나가서 복국에 소주 한 잔 콜? 아님 말고. 그럼 나가. 또 와. 또 와. 걸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현지조사 같은 거 생각이 나는데 딱 무속인들이 하는 패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왜 제가 내림굿을 봤었는데 네. 내림굿을 봤는데 그 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굿거리 마당들이 몇 판씩 있어요. 그래서 뭐 장군신 들어올 때도 있고 조상신 들어올 때도 있는데 조상신 들어왔을 때 최태민이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 그래? 이 아이가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우매하야 인제 신의 얘기를 들으니 내가 어째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네가 고생이 많았다. 하고 근데 진짜 조상신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예. 그러니까 확 바뀐 게 보이니까
완전 이거 사자라고, 그러니까 그 무당들 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이거? 역시. 그러면 이거 대단한 아니 거야. 이거 그러면 우리 저 최태민 목사께서 무속시랑도 섭렵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기 신이 때문에. 내려 신이 지금 아니 그런데 왜냐면요 신이 지금 제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 뭐랬냐면 지금 유교사가 말이죠 사망한 게 아니고 딸을 위해 빚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어쨌든 한국의 지도자가 됐어. 애니메이 됐어. 됐어요. 됐고 말이죠. 또 뭐랬냐면 내 딸은 우매 예. 우매하잖아. 아닌가? 아니 말고. 야, 이 신이 되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래. 예. 계속 얘기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내가 씨발 지금 뱃속에 애도 있는데 작살나지? 죽으려고 발각을 하는구나? 그래. 자. 야, 나 지난주 방송 생각난다. 나 이제야 나 죽었다. 내가 네 자식한테 그대로 부정한 정부라고 할 수 없지. 하여간, 부정한 역사를 부정적으로 만든 세력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갔다는 얘기해줄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박근혜와 만난 최태민은 그 특유의 사람 꼬시는 재주로 박근혜를 홀라당 빨아버리죠. 정신을. 예. 종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각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진짜 내가 석영 공부할 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목사질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씨발거 하지 말고! 목사질 했으면 내가. 지금 저기 아마 부천 신도시나 이런데 그러니까. 한 신도 한 몇만 대는 아쉽네. 그래도 된다니까 아마 지금. 똑같이 목동 왔을 거야. 근데 좀 단지로 들어갔겠지. 예. 박근혜는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갈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대본에 써있네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어린 숙녀의 마음. 또 책임감도 있을 테고 말이죠. 네. 이제는 엄마 대신 내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걸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기꾼. 동정이 가기도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지 아까 이 작가 얘기했지만 그분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네. 박근혜와 만난 최태민. 그동안 활동해왔던 영생교 교주로서의 역할을 접고 1975년 4월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합니다. 명함 또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인 5월 임진강에서 신도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씨발 이거 요즘이랑 뭐가 달라? 잠깐만. 이게 요즘이랑 뭐가 달라? 이 자리에는 당연지사 영예였던 박근혜 당시 영예가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 달인 6월에는 대한구국십자군과 무슨 중세요? 구국여성봉사단을 창립했는데 이 창립 자리에도 당연 박근혜 영예는 참석을 했습니다. 최태민이 하는 모든 일에 박근혜가 열성적으로 서포팅을 한 거죠. 이렇듯 최태민은 박근혜의 후광을 이용하여 여러 봉사단체를 만들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머니를,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대단한데.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박근혜의 후광을 과시하면서 삥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랑 요즘 시기 하나 갖고서는 새 과시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70년대랑 별 차이가 없네요. 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회를 연다 그러는데 그 기도회 여는 목사들이 포스트 최태민을 노리는 거 아닐까? 그렇지. 예. 그거 근데 또 이제 그 커다란 사진에서 또 이제 무당들에서 또 이제 뭐 탄신제하고 뭐. 뭐 이해는 돼요. 그렇게 가신 분들을 부모님으로 했고 뭐 했으니까 뭐 이해는 가요. 하여튼 우리의 최태민 어떻게 삥을 뜯었는지 한번 봅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대기업에 가서 나 최태민이야. 대한구국 봉사단 등 여러 봉사 선교단체 운영 중이고 대통령 딸이 최대 후원자이고 이사로 있어. 나 최태민이야. 후원해. 이렇게 모시면 그럼 후원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아까 뭐 선교단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을 여기 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입단비. 그렇죠. 입단비로 좀 돈을 받고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뭐 뻐꾸기를 날리면은 기업이나 혹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안달난 인간들이 알아서 바리바리 돈보따리를 안기게 되는 거죠. 먼저 줄 서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줄 잘 서는 게 중요하거든. 처음에는 박근혜를 단체의 뒤쪽에 뒀던 최태민은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가 맡은 단체가 구국여성봉사단이었습니다. 이 구국여성봉사단은 얼마 안 있고 대한구국봉사단과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요. 당시 대한구국봉사단 총재가 최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치게 된 조직이 바로 새마음봉사단이었습니다. 아니 얘들은 이렇게 뭐 새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냐? 새마을, 새마음, 새누리. 그치. 아니야. 세정씨도 있네. 대한구국봉사단은 1976년에 대한구국 선교단이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이렇게 탄생한 새마음봉사단의 총재는 박근혜, 명예총재가 최태민이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1979년에 새마음종합병원을 개원했는데요. 이사장은 박근혜였습니다.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 문을 닫게 됩니다. 어쨌든지 이 새마음봉사단이 나중에 근화봉사단, 정수장학회 등의 모태가 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게. 예. 이렇게 박근혜가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자 최태민의 비리와 전횡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간이 지금 이 작가처럼 배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죠. 공금을 횡령하는 건 기본이고 장부 조작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 직접 이권 청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최태민이 구국봉사단 하나만을 활용해서 저지른 비리 한번 살펴볼까요? 횡령 14건, 권력형 비리 13건, 이권 개입 2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사기 1건, 융자간여 3건 등 비리만 40건에 여성 추문 의혹 12건 추가로 돼 있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횡령이 2억 2,135만 6천 원, 사기 200만 원, 변호사법 위반 금액으로 9,420만 원에 토지는 14만 1,330평을 삥뜯은 아니 무슨 사기친. 사기계의 메이저리그 MVP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1970년대인데 야 오툴인데 오툴? 그러게. 1970년대인데 일단 액수만 억대예요. 네. 그러면 뭐 장난 아니죠. 예. 중정 보고서에 기록된 범죄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정 보고서에 기록했던 범죄 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1시간 했으니까 쉬었다가. 예. 이거 지금 많아요. 지금 많아서.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말이죠. 상당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김재규가 상당히 싫어했거든. 그렇죠. 이 최태민을. 근데 김재규도 당시 청와대 인사람 다 싫어했어요. 김재규는 물론이고 김경원 비서실장 그런 사람도 싫어했는데 그래서 김재규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그냥 떠돌던 소문만 가지고 취합한 것이 이 보고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나온 기록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거를, 보고서를. 보고 잠깐 쉬었다가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정 보고서에 기록된 범죄 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월 29일 봉사단 공금에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1,000만 원 지출. 1976년 6월 14일에서 1977년 8월 29일 봉사단 공금에서 자녀 등록금 등 도합 238만 원 지출. 1976년 8월 14일부터 77년 4월 15일까지 봉사단 공금에서 김아무개 비서 및 정부라고 합니다. 에게 비서 겸 자기 떡 파트너? 이 개새끼가 말 표현을 똑같이 하네. 그냥 정부 좋은 말, 정부라고 좋은 말 써놨잖아. 어머 이 새끼 아주 발 빼고 지랄이야 이거는. 3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220만 원 지출. 1976년 7월부터 1977년 6월 25일까지 봉사단 공금에서 김아무개 부단장 및 또 정부에게 그래 정부. 2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460만 원을 가옥 구입비 등으로 통 크다. 지출. 1976년 9월 7일부터 1977년 1월 초 주 아무개 격리 담당입니다. 에게 5회에 걸쳐 봉사단 공금에서 무상 공여 격리만 담당했을까? 예. 봉사단 장부상 3천만 원을 지출 기장 없이 경로병원 장부에 전액 입금된 양 허위 기장한 후에 1977년 4월 27일부터 8월 27일 경로병원 힘들어 격리과장인 차녀 최아무개와 공모해서 4회에 걸쳐 병원 자금 424만 원 인출.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돈이랑 비교하시면은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공한 2개 붙여야지. 붙여야지.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엔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집 구하실 때 100얼마로 아마 전세인지 집을 샀는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지친다. 1977년 3월 17일부터 1977년 6월 7일까지 3회에 걸쳐서 국민은행 관악지점에 봉사단 공금 6천만 원으로 부인 명의 3계좌를 정기예금에 은닉했고요. 1976년 11월 3일부터 1977년 8월 25일 서울농협 불광지소에 봉사단 공금 합계 1억 5,517만 6천 원을 2에서 3회에 회전 분산한 후 참 용어도 어렵다. 가명, 이송자, 박부전, 김기옥 명의 26계좌로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해서 은닉했고요. 1977년 5월 부인 명의로 불의사 승용차 한 대 구입했고요. 대금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977년 3월 14일 장녀 최아무개에게 개인 아파트 분양 자금조로 200만 원 지출했고요.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업에서 무슨 뭐 횡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멀티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앞으로 읽을 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2페이지. 예. 2페이지 더 있네요. 와. 비리를 2페이지를 더 읽어야 돼, 지금. 1975년 5월 중순 총재 비서실장 임아무개에게 국세청장에게 청탁해서 전북 장수군 소재 장수관산 광산 규석을 불화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요. 그중 170만 원을 수수했고요. 1975년 9월 15일 2군 여기서 2군이란 건 1군, 2군, 3군의 2군입니다. 이모 대령의 부인 김아무개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청탁해서 이 아무개를 준장으로 진급시켜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수수했고요. 1976년 6월 4일 H사 사장 김아무개에게 서울시장에 청탁해서 서울시 비상유류 저장탱크 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 수수했고요. 1976년 10월 초순 한국소방기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아무개에게 저 아닙니다. 내무부 차관에게 청탁해서 소방기구 신규 제조 허가를 억제해주고 동기구 검정권을 동조합에 주도록 해준다는 조건으로 200만 원 수수했고요. 이번엔 전부 다 청탁에 관련된 거네요? 예. 아이고야. 1976년 10월 22일경 중앙건어물 주식회사 대표 정아무개에게 서울시장에게 청탁하여 동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내어주고 허가 후에는 신규 허가 억제와 유사매매 행위를 단속하도록 완전히 독과점하게 해주겠다고 한 대가로 1970년 12월 22일부터 1977년 4월 22일까지 5회에 걸쳐서 1,700만 원 수수했고요. 야, 건설부터 무슨 뭐 유류 먹거리까지. 멸치, 오징어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장난 아니다. 1976년 8월 전 중앙정보부 강원지부장 김아무개의 부인 박아무개에게 남편을 중정에 복직시켜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차에 걸쳐서 150만 원을 수수했는데 돈만 수수했을까? 1976년 9월 초순 S관광 대표 진아무개에게 대덕 연기지역구 차기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준다고 하고 1976년 9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서 500만 원 수수했고요. 이때부터 공천 비리는 있었군요. 아, 미치겠다. 1975년 9월 27일 한신공영 김아무개 회장에게 대한화재보험협회에 청탁해서 동협회 청사 신축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7천만 원 수수했고요. 1977년 3월 24일 한때 있었던 흥하타이아 주식회사 사장 강아무개에게 구국봉사단 부산지단장에 임명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말고 더 있는데, 그냥 뭐, 줄여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비리에 대해서, 혹자들은, 김재규 부장의, 그냥, 소문만, 최태민의 소문만 모아서 이렇게 터뜨렸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돈과 청탁에 관련된 얘기 쫙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그치, 여자 관련된 얘기. 이게 여성 추문 의혹인데요. 아까 12건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2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12명의 네. 여성이 등장하는데, 예. 이거는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래요. 소위 말 조금 너무 적나라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구를 보니까 이게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표현해야 72년 몇 개만 해봐. 매돌 며칠 영등포 여간 뭐 세검정 옥수상 어디 신촌 여간에서 뭐 몇 번 했고 뭐 발기불능해서 대신에 뭘 해줬고 뭐 이런 지금 이런 게 막 나오고 야, 좋아하잖아 이런 거. 아니야 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말이죠. 이게 언제 터졌냐면 당시 2007년도인가요?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 맞붙었을 이 때요. 문건이 터졌어요. 예. 이 문건이 터졌고 뭐 신동아에서도 비슷한 거를 했었고
또 당시에 이해찬 의원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오게 됐었습니다. 네. 올라오게 됐었는데 당시 우리 신문이 그 비리 건은 뭐 기사에 뭐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올렸는데 이 여성 추문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어. 올리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올렸던 게 우리 저기 미주 한인신문. 저 특종 많이 한 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썬데이 제널 USA. 네. 여기에서 특종 많이 했거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전문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올릴 수 있냐면 한국 법이 미치질 않아.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이 양반 미국은 뭐야? 언론 자유를 엄청나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기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이건 이제 카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카페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팬카페?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팬카페 오셔서 보도록 근데 하시죠. 너무 적나라하다. 이거 한자로 써놓으니까 더 야하다. 뭐 성기 불발기로 인하여. 그래. 거기까지 말고.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뭐 반콩 대딸 뭐 그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최태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었고요. 청와대 비서진들, 그리고 특히 친인척 비리를 다루는 민정수석실은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은요,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의식 있는 여러 사람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뭐 사방, 팔방, 그다음에 백방으로 그리고 음양으로 노력을 했지만요. 그때마다 박근혜의 최태민 감싸기로 최태민은 끈질기게 그의 생명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드디어 민정수석실이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해서 박정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박정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시름에 빠졌던 딸이 드디어 밖으로 나와 활동하게 된 것이 어쩌면 최태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박통훈. 그 정도 문제야 덮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러 왔던 비서관은 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자, 그네한테 직접 얘기해. 난 모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서관을 돌려보냅니다. 아니,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아니, 박근혜에게 최태민 비리를 보고하면 이게 뭐야, 답이 안 나오잖아. 결론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는 우리 박통을 설득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최태민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우리가 예전에 다뤘지만요, 뭐 중정부장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사람 나름의 정의와 양심을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재규의 눈에 당연히 최태민이 이뻐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정에서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민정수석실은 그렇다 쳐. 카바 쳤어. 근데 이제 중정에서까지 최태민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가니까 박정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가 혼자 뭐 다스리고 했으니까는 그냥 최태민을 다시는 박근혜 옆에 못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두들겨 패든 뭐하든. 가서 후드려 깠으면 되지. 예. 박정희는요, 이때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요? 자, 이 박사님 친국이 뭐예요? 보통 친국이라고 하면은 아주 중죄인을 왕이 직접 신문을 하는 겁니다. 단근질을 하라. 저놈의 주리를 틀라.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아니, 원래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왕에 올라갔군요. 자,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렇게 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최태민, 박근혜, 김재규 그리고 중정의 최태민 수사 담당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 지금은 1970년대랑 비슷하고 이때는 조선시대랑 비슷했네. 자, 김재규가 최태민에 대한 파일을 들고 박정희가 최태민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그럼 최태민이 여기에 대해 핑계를 대고, 그러면 박근혜가 최태민 편을 들어주고, 그랬다고 그래 이거 아니야?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김재규가 야, 거짓말 하지 마, 구라치지 마 라고 최태민을 다그치고 하는
아주 고잡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친국 이야기였는데요. 방금 김재규도 이렇게 최태민의 비리에 대해서 많이 캤지만 이거 똑같이 증언하신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김계원 비서실장이죠. 김계원 비서실장은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요. 차지철하고 경호실장이던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앙숙 관계가 된 이유 그걸 최태민에서 찾습니다. 아, 둘이 싸우게 된 게. 자, 김계원 씨의 증언을 봅시다. 그게 이제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최태민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최태민 아시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이 싸운 건 나중에 보면 최태민 때문입니다. 차지철이 최태민을 앞세우고 박근혜 양을 너무 업고 다니니까 그러면 김재규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 근혜 양은 어머니는 없고 외로운 그런 때인데 근혜 양은 자기가 퍼스트 레이더로 활동해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왜 자꾸 나서서 그러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소리가 최태민을 통해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태민이 근혜 양 앞에서 자꾸 알랑거리면서 그러니까 근혜 양을 어렵게 만든 놈이 다 최태민이야. 그래서 저놈을 때려잡아라.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최태민을 내다 야단친 일이 있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 최태민에서 어떻게 김기원 실장이 얘기했냐면요.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인지 알아본 적도 있어요. 알아보니까 최태민이라는 목사가 없어요. 교파가 불명이에요. 최태민 씨를 큰 영예에게 누가 소개했는지 하는 것도 세간의 화제였어요. 그 후에 증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고등계 형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건 이제 다 맞는 말이었죠. 그게 맞는 그렇게요. 말이네. 그러면서 계속 증언합니다. 박근혜가 최태민과 밀착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자 김재규가 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박 대통령은 최태민을 불러다 야단을 쳐서 박근혜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최태민이 청와대 출입이 금지되긴 했지만 이후에 최태민이 다시 박근혜와 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근혜 양은 중앙정보부에서 모함해서 그런 거다. 최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왜 정보부에서 모략을 해서 자기 아버지 생각을 흘러넣느냐고 하면서 오해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중앙정보부다. 박근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최태민을 김재규가 모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김기현 실장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김기현 실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태민이 총재로 있던 세만봉사단의 명칭을 구국여성봉사단으로 바꿔서 자신이 총재로 취임하고 최태민은 명예총재를 안 치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말이 명예총재이지 최태민이 사실상 이 단체를 원격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구국여성봉사단 운영자금 마련을 대기업들부터 성금을 모았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그대로 김 실장이 지금 네. 증언을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태가 악화되니까 방금 세작이 말했던 친국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말이죠. 제 생각인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구속은 피해야 된다. 왜? 구속되면 세간에서 입방해가 소문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구속이 되면 근혜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구속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뭐 단식 투쟁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예. 검찰에 조사를 시키되 구속은 피하다 이런 생각이 같고 박근혜 당시 영예는 어떻게 생각을 한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원 실장의 증언처럼 네. 중정 보고서 웃기지 마라라는 거지. 증거 있어? 전부 그냥 소문만 나열한 거 아니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또 최 목사님은 그 보고서를 일일이 다 반박했다. 근데 김재규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던 일로 하라 그랬거든요. 최 목사님 화이팅. 그렇게 되는 거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중정부장은 어떤 생각이었냐? 아니 이렇게 비리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줬는데 이걸 없던 일로 하라 그런 거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지금 세간에 얼마나 나쁜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결국 이건 뭐냐면 김 부장을 박 대통령이 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또 이 비리 보고서를 줬는데 이걸 야 됐어 없던 일 해버리면서 자신의 딸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김 실장도 그런 증언을 했거든요. 김계원 실장도 네. 이 사건 때문에 11억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했고 아, 이것 때문에. 또 김재규가 항소 이유서에서
11.6 사건의 이유를 바로 이 최태민 때문이라고 해도 들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를 이유의 하나로 네. 자, 그럼 여기서 김재규가 항소 이유서와 항소 보충 이유서에서 어떤 문제점을 썼는지 이 최태민의 관계에서 그 항소 이유서를 한번 봅시다. 피고인은 1975년 5월 구국 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는 최태민이라는 자가 사이비 목사이며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고 사기 혐의 등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다 여자들과의 추문 사실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니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그런 것까지 안 하며 반문하길래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놀랐으며 대통령은 큰딸인 박근혜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그네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여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 후에 최태민이라는 자를 총재직에서 물러나게는 했으나 그 후 알고 보니 그네가 총재가 되고 그 배후에서 여전히 최태민이 여성봉사단을 조종하면서 이권 개입을 하는 등 부당한 짓을 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김 피고인의 큰 영예도 구국 여성봉사단에서 손 떼는 게 좋습니다. 회계장부도 똑똑히 해야 합니다. 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도 있어서 대통령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또 대통령 자신 역시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항소 이유서고, 항소 보충 이유서를 봅시다. 구국여성봉사단에는 총재 최태민, 명예총재 박근혜 양이었던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 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예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승규 비서관조차 말도 못 꺼내고 중종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 대통령은 그내양의 말과 다른 이의 보고서를 믿지 않고 직접 친고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그내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내양을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계약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김재규의 항소 이유서를.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제 11.6 일으킨 것도 이게 원인이 됐다, 이 사건이. 최태민의 네. 사건이.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경원 실장의 증언도 계속 나옵니다만 똑같습니다. 김경원 실장의 증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구국 여성 봉사단인가 뭔가 집회를 청와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멤버가 한 200명 된다고 들었는데 재벌들이 그 모임 멤버가 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그 모임을 한번 하면 말이야. 재벌들이 큰 뭐나 된 것처럼 무스대고 이런 판이거든. 그걸 정보부에서 다 본단 말이야.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런데 청와대 출입증은 경호실에서 발행하거든. 그러니까 또 싸움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김재규는 못하게 하고 차지철은 왜 막느냐 하고. 그래서 차지철은 김재규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거든. 대통령한테 보고할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차지철하고 김재규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때 당시에 그 모임에 갔던 사진 중에 그 사람이 있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재벌들이 다 갔으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건 이렇습니다. 김경원 실장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최태민 목사 사람들이 박근혜 당시 영예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셨던 정수장학회 최필립 씨. 네. 최필립 씨도 최태민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김경원 시장이 봤을 때는 뭐 사람이 좀 최태민하고 떨어뜨리려고 사람을 좀 바꾸면 또 바꾼 사람도 그 최태민하고 연결되는 거야. 다 그냥 지금 말이죠. 마치 무좀 같은 거야. 그 어떻게 하려고 아예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왜 지금 정권의 실세라고 얘기하는 정윤회 씨, 그 양반도 최태민 사이거든 사실. 그렇지. 그 이야기를 뭐 씨발 간 김에 합시다.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야기 계속 하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는 최태민을 그냥 두게 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앞으로 최태민을 박근혜 곁에 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했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안 돼요.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딸년 바람난 거 머리 깎아놔도 뭐 그렇지. 보자기 싸명 나간다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못 만나게 한다고 안 만나지는 게 흑인이나 아니죠. 축구 선수야? 이 작가 얘기했던 뭐야 이게 도대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자, 어쨌든 이런 박통의 엄명으로 박근혜와 최태민은 분명 예전 같은 사이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요. 역사는 항상 만약에가 있어요. 이프, 그죠? 우리 이 박사님에 대한 강의 주제였죠. 네. 이프. 이런 관계가 만약에 계속 지속됐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을 텐데 역시 또 그렇게는 냅두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79년에 박통이 사망을 하게 되고 박근혜는 다시 최태민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다 늘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박통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뻐꺼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김재규의 항소 이웃에도 나와 있는 최태민을 전두환이 우리 뻐꺼영이 그냥 두고 볼 리 만무했습니다. 이악봉을 시켜가지고요. 최태민 조사를 지시한 전두환은 그의 비리 사실이 나오니까 그를 감금해서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로 보내버립니다. 자, 다음은요. 최태민을 조사했던 당시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장 이악봉 중령을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로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립하고 있었을 시절에 신동아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합수부에서 최태민 목사를 조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그를 강원도로 보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군부대로 보내 삼청 교육을 받게 했습니까? 삼청교육대는 아닙니다. 조사해보니 최태민 씨는 조용하게 자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강원도에 그리 오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구체적 비리 혐의 중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27년 전 얘기가 돼서 지금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네요. 중정 수사 내용에는 최태민 목사가 여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양반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된 게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표도 연루 의혹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요. 자, 이어서요. 다음은 김재규 중정 시절 김재규의 지시로 최태민을 수사했던 백광영과 신동아 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보부 재직 당시 최태민 사건을 맡았습니까? 김재규 씨가 항소유서에서 최태민 씨를 언급했다는데 김 씨가 최태민 문제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최태민 문제는 대통령 시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태민 혐의 중 사실로 확인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당시 중정에는 수사국이 3개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 저는 상국장이었는데 수사 착수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최태민 사건은 당시 서울지검에서도 조사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돈을 뜯었다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 나는 지금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인지 말하기 어려워요. 중정 수사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고, 오래전 일이라서 문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모르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학봉 당시 중령과 백강현 조사관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 기억 안 난다. 별로 없을 것이다. 잘 모른다. 이거 당연하지요. 안 그래? 그럼. 나한테도 이렇게 아니 지금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나한테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네. 그런데 우리가 뉘앙스는 알 수 있죠. 잘 몰라. 말하기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네. 뉘앙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증언 중에 공통된 부분은요. 박근혜가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태민이 비리를 저질렀지 박근혜는 상관없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정념 비서실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업체, 방직업체 등의 명단 3개를 박근혜가 가지고 와서 구국선교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체 명단인데 이 업체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라 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요, 이권 청탁이죠. 예. 자, 1년은 감금당했던 최태민은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82년에 박근혜가 저기 화양리에 있네요. 유경재단 이사장이 되자 그때부터 유경재단의 일을 맡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만화책 어깨동무가 생각나네. 보물섬. 보물섬이네? 자,
자,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까지 박근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감투를 받고 지랄을 하니까 박근혜 동생 등이었던 박근영, 박지만이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냈던 진정서였습니다. 1990년 박근혜 동생인 박근영과 박지만이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한 통 보냅니다. 이 탄원서는 12장이었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전횡과 횡포와 비리가 너무 심하다. 우리 언니와 우리 가족을 최태민으로부터 구해달라. 언니 말은 믿지 말라. 언니는 최태민에게 속아 최태민을 옹호하고 있다. 대통령만이 우릴 구해줄 수 있는데 동생아. 자, 또한 이런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태민 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 박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목사에 대한 얘기였죠. 최태민 목사한테. 유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유경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추모 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서 회계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다면서 지금은 서울, 강남 및 전국에 걸쳐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근혜 이거 동생의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근혜는 당시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제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 목사는 청와대 시절 새마음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1988년 기념사업회를 만들 때 내가 도움을 청해서 몇 개월 동안 나를 도와줬을 뿐이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양반의 특성이 말이죠. 뭔가 이렇다지만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때부터 훈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뭐 후보였었죠. 네.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단순 최 목사하고는 단순 그냥 도와준 사이일 뿐 뭐 정수장학회 문제 혹은 유경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최태민이 죽은 뒤에 그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식들에게 승계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다 어디에서 난 걸까요? 특히 최 목사의 막내딸 최순실 씨와 6번째 딸은 현재 강남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최순실 씨의 남편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라고 아까 이 작가가 할까 말까 했던 저는 처음에 대본 보고 정윤인 줄 알았어요. 네. 정윤회입니다.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를 보좌하다가 2004년에 정치판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한 박지만 미행 사건. 이 사건도 배후에는 정윤회가 있다고 시사저널이 야,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서 박지만을 미행을 해? 세상에나. 아, 참 이놈의 동생은 참 아유. 정말 그가 숨은 실세일까요? 그가 2004년부터 일절 박근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정윤회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윤회 비서가 능력이 있어서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사람이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했죠. 2004년 이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왜 2007년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최태민 특집을 한다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네. 국회에서
정윤회 씨의 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오호. 뭐냐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윤회 딸이 말타거든요. 네. 에마 부인이요? 승마. 아이 승마 개새끼야. 야, 에마, 이 새끼야. 미안해. 요거 니한테 개새끼야. 고등학생이야? 그래. 왜 이 새끼야? 아유, 몰라. 사과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우리 또 사과할 건 한단 그럼 말이야. 또. 지금 국가대표라 그럽니다. 말 잘 타는 모양이야. 에마 소녀네. 네. 그런데 말을 사랑하는 소녀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안 의원의 말에 의하면요, 정윤회의 딸이 실력도 없는데 국가대표가 되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마사회에서 가전 특혜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안 의원이 정윤회 이름을 거론하자 국회 내가 술렁술렁 거렸다 그럽니다. 아니 씨발, 정윤회가 뭔데? 정윤회 이름만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술렁술렁 할 정도면 뭡니까 이 양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정체를 우리 한번 살짝쿵 알아볼까요? 안개 속에 바람인가 검은 별 나타났다. 사라지는. 찾았다가 사라지네. 검은별을 잡으려면 명탐정 바베크. 바베큐 아니야? 바베큐야? 바베큐인지 바베큐인지. 머리 남아. 모여랍 곰동산에서 한 코너였나? 가 기억이 잘 안 그래요. 나는데. 명탐정 바베큐를 불러야겠네. 예. 그래. 이 정윤의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쉬었다 해.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요거 직접, 어차피 딱 지금 쉴 시간이 됐어. 2시간 예. 했기 때문에. 예. 잠깐 쉬었다가 바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이유야?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주 안 쉬어. 바로 이어집니다.